국세청이 연예인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 등을 포함한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 7천여 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한편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였죠. 국세청이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 약 7,9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명단 공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명단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일단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겠죠. 예. 네, 그 체납자 명단은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르면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되고요. 체납된 국세가 2억 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이 국세정보위원회는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 명단을 보면요. 연예인 박유천 씨 그리고 또 쌍칼로 유명한 배우죠. 이 박준규 씨의 이름도 올라와 있는데 이전에도 사실 연예인들이 고액을 탈세한 사례가 꽤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소식이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인들의 탈세 사건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사건이 아닌데요. 근데 왜 이렇게 연예인들이 이런 탈세건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연예인들의 수입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수입이 일반 직장인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들보다 한꺼번에 갑자기 벌어들인 수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 탈세에 대한 유혹이 좀 누구보다 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이 수입과 관련된 이 지출을 이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른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 같은 경우가 이 사업 목적과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런데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의상비만 보더라도 이게 과연 연예 활동과 관련된 비용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인지 이 부분이 사실은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이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나중에 이게 탈세에 해당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넘어가지 말아야 할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더러 많다는 건데 자, 조세 포탈범들의 인적 사항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드라마 아이리스를 집필한 작가로 유명한 최완규 작가의 이름도 올라와 있는데 어떤 수법으로 이렇게 탈세를 하는 겁니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납부하려는 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이 수입에서 이 비용을 공제를 해서 이제 소득 자체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된 비용이 아님에도 과다 계상해서 비용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비용이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이제 비용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최완규 작가의 경우에도 보조 작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인건비를 지출한 것처럼 꾸며서 이 11억 6천만 원 정도를 탈세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상당한 액수인데 자,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대상을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그 수도 늘었고 액수도 증가를 했거든요. 자,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체납자들이 늘어난 데는 이제 경기 불황이나 아니면 경기 침체도 영향이 있겠지만 상습이나 고액 체납자들한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변명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다만 사람들이 왜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느냐 이 부분을 좀 한번 따져보면요. 이 사람들이 갚아야 되는 여러 돈 중에 이 세금을 가장 후순위로 둔다라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간의 거래나 아니면 사업상 채무 같은 경우는 이 지체를 하게 되면 바로 소송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채무보다도 빨리 갚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세금 같은 경우는 이 국세청에서 납부 고지를 하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독촉을 하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그제서야 이제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채무나 사업상 채무보다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세금 납부 결코 후순위에 둘 수 없는 점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층간소음을 내는 이웃에 이 반복적으로 보복 소음을 가한 경우에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사건은 이 빌라에서 살고 있는 이웃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빌라 아래층에 살던 A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층간 소음에 불만을 느끼고 이 도구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아니면 이웃
가족들이 자고 있는 늦은 밤에서 새벽 사이에 이 스피커로 찬송가를 트는 방법으로 이 소음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이제 괴로워하다가 주변 이웃들은 이사를 가는 경우도 발생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A 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서 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층간소음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모두 스토킹 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 대법원이 제시한 처벌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도 뭐 도구로 천장을 쳤다거나 아니면 뭐 스피커로 소음을 발생했다라고 하는 자체만으로 이 스토킹 행위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스토킹 행위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 A 씨 같은 경우는 이웃의 대화 시도를 거부를 하고요. 대화 시도를 한 사람을 오히려 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대법원은 이 A 씨의 행위가 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단지 이웃들을 괴롭히기 위한 행위였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이 스토킹 범죄로 봤는데요. 그래서 이 대법원도 뭐 어떤 이런 행위가 있다라고 해서 언제나 스토킹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서 이 전후의 사정이라든지 정상적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어떤 사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서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과거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과거에 좀 층간소음 보복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처리가 돼서 좀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사례도 그렇고 앞으로의 층간소음 분쟁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저는 이번 사건, 이번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또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뭐 스토킹, 이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인이 저지른다거나 해서 극단적인 경우로 이렇게 치닫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이런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데는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라고 봤던 거는 이제는 뭔가 층간소음이 발생을 하면 서로 간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도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항의를 한다거나 어떤 식으로 불쾌감을 표시를 하면 바로 고소나 아니면 고발을 남발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층간소음을 우리 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층간소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서울 유명 대학교 음악대학들이 입시 비리 의혹에 지속적으로 휘말렸는데, 자, 경찰이 서울대 음대 교수도 입건을 했습니다. 자, 경찰이 음대 입시 비리 의혹에 좀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경찰은 이미 지난 12일엔요. 그 서울대 입학본부와 그리고 음대 사무실 그리고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던 외부 교수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부 심사위원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로 이제 3명을 입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제 서울대 음대 교수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로 입건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해당 교수는 2022년 이 입시 당시에 이 학과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개입을 했던 거 아닌가 이 부분을 좀 경찰은 살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앞서도 숙명여대 음대 입시 비리 의혹도 있었는데 경찰이 이 숙명여대 음대 입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가 서울대 입시 비리에도 좀 개입했는지 여부를 열어놓고 가능성을 수사할 여지는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10월에 이미 음대 입시 비리가 이미 적발이 되었고 그 당시에 개입되었던 이 브로커 같은 경우는 이 음대 교수들과 이 지망생을 연결해주는 이런 알선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서울대 음대 입시에도 이 브로커가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음대 교수들이 겸직 의무를 위반을 해서 외부에다 과외를 하고 또 그 과외로 가르친 학생들의 이 심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의 형태는 유사하더라도 또 전혀 다른 브로커가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숙명여대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대학교에서 이러한 입시 비리가 터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음대 이런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어 왔고요. 구조적으로 음대 입시 비리가 너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적발이 된 건 서울대와 이제 숙대이지만 앞으로 다른 음대 입시 비리나 다른 예체능계로 번질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예, 관련해서 전문가들 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제도적으로 좀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음대 입시의 특성도 하나 좀 좌우를 하는데요. 예. 음대 입시 같은 경우는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심사위원, 교수의 재량이 좀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사후적으로 이게 과연 적절하게 이제 점수를 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후에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관련 규정도 사실은 좀 엄격하게 해야 되고요. 또 이제 교수들이 겸직 의무가 겸직을 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걸 위반을 해서 외부에다 과외 활동을 하고 과외 활동했던 학생들이 이제 입시에 참여를 하면 거기에 또 심사를 들어가는 이런 뭐 이해가 상관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하게 되는 거는 사실은 이 수입과 관련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그냥 다 암암리에 넘어가게 되는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법하게 좀 처벌을 하고 처벌을 강화를 해야지 이런 부분이 좀 근절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학생들의 좀 노력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입시 비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각종 사건 관련해 박주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